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일단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하면서 분전을 했습니다. 집권 공화당은 하원을 내주긴 했지만 상원을 또 수성을 하면서 나름 선전했다는 평가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의 권력이 양당의 분점 체제로 재편됨에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어느 정도는 제동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한편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나는 대로 열릴 예정이었던 이 북한과 미국의 고위급 회담이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자, 왜 회담을 연기한 건지 또 누가 먼저 미루자고 한 건지는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광노성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선거 결과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선거 결과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예상한 대로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신문 헤드라인을 보면 신문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뭐 국내 신문도 그렇고 미국 신문도 그렇고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했다 이렇게 이제 신문에서 얘기하는 데도 있고 또 공화당이 선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거든요. 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느냐 하면 사실상 중간 선거는 대통령의 무덤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만큼은 이제 집권 여당에 대해서 반대되는 그런 이제 성향이 있는 것이 대부분의 이제 중간 선거인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하긴 했지만 네. 사실상 그 폭이나 규모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크지 않아요. 오바마 대통령 때는 공화당이 60명 정도 하원을 이제 더 의석을 늘렸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보면 하원이 그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이겼다 또는 잘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고요. 두 번째는 공화당이 그러면은 상원에서 그냥 51석 정도만 유지하면 되는데 오히려 이 의석수를 더 늘렸단 말이죠. 네. 상원에서.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뭐 권력의 균형을 의회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화당이 선전했다 하는 쪽에 방점을 두는 것이 저는 더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원이 민주당을 장악했고 또 하원이 민주당을 장악을 하면 모든 그 위원장 자리를 독점을 하게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승자독식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제동이 일부 걸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그 제동은 이미 오바마 대통령 때 8년 동안의 정책들을 뒤바꾼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의회 조사권을 발동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죠. 네. 네. 곽 교수님께서도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예상은 51대 49 네. 상원이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하원은 뺏길 것인데 이제까지 역대 선거를 보니까 저는 뭐 정치학 전공은 아닙니다. 네네. 쭉 보니까 3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집권당 패배. 예. 그래서 이제 야당의 대통령에 대한 심판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역사적으로 데이터로 드러나는데요. 보니까 예상보다 상원이 많이 수성을 했어요. 이게 네. 51대 49인데 지금 보니까 나머지 보면 51석보다 더 더 많아질 벌렸어요. 것 같고 네. 하원도 보니까 지금 보통 40석 내외가 이제 보통 뺏어가고 지금 많을 나오고 때는 있습니다. 아까 김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60석 뭐 이렇게 뺏어가는데 지금도 별로 뺏긴 것 같지도 않고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하원은 내줬지만 그렇게 많이 내준 것은 아니라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한 성공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 연관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미국 시간 8일 뉴욕에서 사실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고위급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연기됐단 말이죠. 예. 이게 좀 타이밍상 좀 미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선거 때문에 또는 선거의 결과 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저도 사실상 이제 8일 날 폼페이오하고 김영철의 이 회담이 끝나면 저도 여기저기 이제 방송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나가도록 돼 네. 있었는데 네. 줄줄이 취소가 됐어요. 네. 이게 크게 보면 한 세 번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이제 5월 달에는 최선희 외무상이 좀 불경스러운 그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펜스 부통령에 대한 그 엄청난 인신공격성 그런 담화문을 발표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은 너희들하고 하도록 돼 있는 정상회담은 안 하겠다. 공개 편지를 이제 네.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게 해서 한번 취소가 됐고요. 그렇죠. 예. 8월 달에는 이제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제 이 북한을 방북하도록 돼 있었는데 김명철 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한테 양보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와도 큰 소득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좀 기분이 나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때문에 네. 취소가 됐는데요.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왜 취소가 됐는지 누가 먼저 취소를 하자고 했는지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번 회담을 앞두고서 미국과 이 북한 사이에 엄청난 기싸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경제 제재 완화는 비핵화가 되어야 경제 제재 완화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 네. 끊임없이 신고서 먼저 제출해라. 그리고 검증 받아야 된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그 경제 제재 완화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의 입장은 뭐냐면 우리 풍계리하고 그다음에 저기 동창리에 이 검정단들 들어와서 내가 사찰할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경제 제재 완화부터 해달라. 네. 그 양쪽이 이제 서로 충돌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상 그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엊그제죠, 사실상. 엊그제 이게 발표를 할 때는 그러면은 우리가 6.12 정상회담에서 했던 4가지를 다 얘기할 수 있다. 그 4가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북미 관계 개선이고 두 번째가 평화체제고 세 번째가 비핵화고 네 번째가 유해송환인데 핵심은 이 2가지 앞에 게 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북미 관계 개선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연락 사무소 정도는 설치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평화체제의 문제는 종전선언과 관련된 얘기를 양보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보냈거든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나는 그거 지금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경제 제재 완화해 주라.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면은 뭐 회담해봤자 아무런 성과가 안 나오는데 계속해서 우리한테만 요구하지 말고 니들도 해놔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 접점을 못 찾은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회담장에서 서로 얼굴만 붉힐 게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물밑 접촉을 조금 더 해보고 그 뒤에 회담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났고 이것 때문에 연기가 됐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정부의 또 한 번의 중재자 역할이 부각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뭐 길게 본다면 향후 있을 2차 북미 회담 더 나아가서 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까지요? 예, 국력이 여전히 죽지는 않았다고 보시는 그럼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 스스로가 이 북미 2차 정상회담을 깨려고 하면 수위가 아마 굉장히 높아질 거고요. 아마 이제 조선중앙통신, 뭐 테레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을 텐데 아직까지 조용하거든요. 네. 판은 깨지 않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일단은 어찌됐든 고위급 회담을 해야 그 다음 절차가 이제 정상회담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사이에 들어가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고 고위급 회담의 결과를 가지고 두 번째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거 결과를 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그래 북한하고는 난 뭐 내년 초에 만날 거야. 대신에 나도 북한 빨리 경제 제재 해제해주고 싶다. 그러려고 하면 북한도 여기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해야 내가 그걸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트럼프 대통령도 판을 깰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또 한 번 좀 필요하지 않겠나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시선을 돌려서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중간 선거가 끝난 상황에서 지금 일부 시각에서는 신냉전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의견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냉전 시대라는 예. 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예.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제 공산주의 체제, 네. 그다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유주의 네네. 체제. 근데 신냉전 시대라고 그러면 아마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한 축.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러시아, 북한 구도. 이렇게 이제 다시 재편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을 신냉전 시대라고 붙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사람은 붙이기 나름인데 실제로 북미 핵 협상하고 유엔 제재가 어떻게 극한으로 가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 러시아나 중국이 만약에 돌아서지 않는 한 그게 그렇게
친냉전이라고 할 정도로 두 개로 딱 나눠져서 이제 체제 대결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데 이제 네. 과연 신냉전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극한으로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더라고 생각이 지금 뭐 우리가 통상 정치만 놓고 본다면 G2 간의 어떤 강대강의 대결이 계속 펼쳐지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예. 미국과 중국. 글쎄요, 선거 직전에는 뭐 두 정상이 전화 통화도 했고 뭐 화해 제스처도 서로 보냈고 했다가 또 시진핑은 공개 석상에 나가서 강경 모드로 또 전환하기도 하고 뭔가 아직은 좀 서로 간에 밀당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돼. 현 상황을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무역 수지 적자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미국이 8천억 달러 1년에 적자를 보는데 네. 그중 반이 대중 적자거든요. 3,750억 달러니까.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중 적자를 해서 무역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중 무역 분쟁을 일으킨 걸로 많이들 착각을 하는데 사실 달러를 국제 통화로 쥐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비보다 생산이 작아도 충분히 달러 보유가 있기 때문에 리저브로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 밑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뭐냐? 그건 패권 다툼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중국이 미국한테 도전하지 마라. 네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술 탈취나 이걸 통해서 미국한테 다시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 방법으로서 뭐냐면 그 자본시장 개방이거든요. 위안화를 지금 매니지드 플로팅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월가를 통해서 충분히 달러와 월가를 통해서 장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 첨단 제조 2025라고 있어요. 네. 첨단 산업에 대한 보조도 중단해라 같은 이런 것. 요게 이제 구체적인 그 방침으로 요구를 했는데 내밀한 협상 요구가 있었습니다. 네. 언론 보도에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근데 과연 중국이 그런 것까지 포기하면서 비굴하게 할 상황이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미중 간의 대결이 뭐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앞으로는 지속될 것 같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럼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당이 승리를 하던 간에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간 선거 결과 이후 어떤 이게 이제 영향 보통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 민주당은 미 노조 유니언들을 입고 예. 그 다음에 보호무역주의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하원을 민주당이 탈환했기 때문에 네.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것이다.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행정명령으로 의회에 걸어가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도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도 네. 지난번에 이제 스파이칩 사건 이후에 민주당이 중국에 대해서 저희는 불공정 무역을 항상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나쁜 나라다라고 이제 빨게 있기 때문에 두 당 사이의 입장이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의회는 별로 영향을 없는 것이 네. 트럼프는 이제까지 한 것이 의회의 절차를 통한 어떤 무역 제재 조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로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직접 행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이번에 뭐 선거 결과가 좌우할 것이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G20 정상회의가 이달 말에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일단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럼 그 자리에서도 어떤 뭐 단판을 짓는다거나 그런 결론이 나기는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장기적으로 한다면요. 정상회담에서 단판이 이르려면요, 고위급 회담에서의 뭔가 이 사전 작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8월 회담이 2+2가 이제 무산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이제 G2가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번 11월 말에 열리고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12월 1일로 잡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그때 큰 단판을 기대한다. 그렇다면 시진핑이 궁극적인 걸 양보해야 됩니다. 자본시장 개방이라든지 첨단 제조에 대한 지원 폭이라든지 그걸 과연 시진핑이 하겠느냐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 결론적으로 뭐냐? 이런 미중 무역 분쟁은 패권 다툼으로 가는 한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냉전 시대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신냉전 시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의를 했군요. 예. 처음 듣는 용어라. 그러니까 사실 복합적으로 냉전 시대를 정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요.
대북 정책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본다면 상원을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을 더 벌린 상황이 차지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해외 국가들과의 어떤 조약이라든지 뭐 비준은 이제 상원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식의 북핵 협상 대북 정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물론 예산이나 조세를 하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견제 장치는 있지만 글쎄요. 전망이 좀 헷갈리는데요. 뭐라고 네. 딱 아니요, 모르겠어요. 대북 정책은 특별히 변하지 않을 겁니다. 왜 네. 그러냐면 지금 이제 하원을 장악한 이제 민주당 입장도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요. 이것은 이제 트럼프 정책하고 뭐 바뀌는 게 없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대북 정책은 큰 변화는 없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있다라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하원에서는 사실상 그 어떤 문제든지 간에 조사할 수 있는 권한, 조사권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미북 정상회담을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결과는 안 나오는데 왜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국무부 장관을 포함해 가지고 앞으로 뭐 비건이 나가게 되면 비건까지 계속해서 불러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발목이 잡힐 수 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민주당의 그 가장 크게 내세우는 것이 바로 인권이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를 추가해가지고 여기에 북한 핵 문제하고 같이 이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보면 이 미국의 대북 정책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거의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매티스 국방장관의 경질설도 돌고 있고요. 네. 뭐 볼턴 보좌관이랑 매티스 장관이랑 경로를 벌였다는 얘기부터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트럼프가 개각을 이제 단행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대북 정책의 변수 아니겠습니까? 예, 뭐 개각을 하긴 하는데요. 그게 이제 매티스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일단 회담하고는 관계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티스 국방부 장관의 경질서를 물어보니까 뭐 난 100% 신뢰한다 안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네. 했고요. 볼턴이 지금은 이제 이게 백악관에서 대판 싸운 것은 매티스하고 대판 싸운 건 아니고요. 비서실장하고 이제 대판 싸운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볼턴을 데리고 있으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의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데리고 있으려고 할 겁니다. 비서실장은 경질이 되고 또 다른 이제 몇 명의 장관들은 경질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주 축선이라고 볼 수 있는 현재의 대북 정책의 핵심 요인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늦어지게 되면 사실 뭐 연내에 지금 서울 답방이라든지 또 철도 착공식도 이미 우리와 북한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 착수가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예, 지금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폼페이오와 김영철의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수년되거나 차질을 빚는데요. 네. 네.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가 역시 이제 대한민국이고 크게 보면은 남북한 한반도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번에 고위급 회담에서 뭔가 타결이 되면 서로 주고받을 것을 타결이 되면 우리는 이제 그 타결된 것을 가지고 철도 문제나 또는 이제 도로 문제에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뭐 또 개성공단 문제나 또는 관광 문제 가지고 이걸 좀 넓혀 나갈 수 있어서 이게 이제 가능한데 산림협력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앞으로 못 나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전체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또 한 번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찌됐든 중재자 역할이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밑에 우리의 뭐 비선이나 또는 장관급에서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인원들의 활동 여하에 따라서 사실상 고위급 회담이 빨리 열릴 수도 있거든요. 마침 또 이종 얘기를 포함해가지고 예. 북한의 그 실세들 몇 명이 이제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대화파들인데 현재는 뭐 국제회의에 그냥 참석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지만 정부가 상황이 이런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안 만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끊임없이 아마 설득 작업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사실상 북한을 대변해 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유럽에 가서도 얼마만큼 그 북한을 대변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의 입장이 이러니 이제는 우리가 북한한테 너희들이 이제는 양보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북한을 설득할 차례라고 봐요. 그래서 네. 북한이 이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예. 전체적으로 고위급 회담,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연동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시 무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뭐 다 안 좋은데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게 수출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G2의 대결이 장기화될 조짐이 있다. 반도체 고점 논란도 있고요.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중간 선거 뒤에 뭐 포괄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우리의 전략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겠느냐? 통상 정책에서 말이죠. 지금이 이제 금융 쪽에서 보면 리스크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통상 쪽에서 보면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의 수출의 25%가 대중 수출이고 네. 11%가 대미 수출이란 말이죠. 근데 대중 수출의 78%가 소재하고 부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간재. 네, 중간재죠. 요것이 미국에서 중국을 때리면 중국에서 수출이 줄어드는 대신에 우리의 78%가 손해를 보는 수출의 78%. 네. 이런 구도가 이제 바로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의 효과인데 이것은 하나 이제 더 가는 게 내년에 이런 미중류 무역 전쟁의 상흔이 내년 1분기에 나타난 것이 이제 대부분 경제학자들의 전망이란 말이죠. 그럼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중국의 내수도 떨어질 거고 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시 그것의 반이 떨어지는 이런 구조가 이제 물려가는 구조가 우리 경제 구도예요. 미중일 한국 사회가. 그렇다면 지금 이 나쁜 추세, 수출마저도 내년에는 이제 어려워질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무역확장법 232조는 안보를 이유로 한 거니까 그 자동차가 지금 어렵지만 만약에 안보에서 예외를 우리가 받아낸다면 그거는 다행이지만 이거마저 겹치게 된다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상황이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뭐 대안이 뻔해요. 우선 네. 거시 측면에서는 우선 안전자산 같은 거 위주로 해서 거시경제 안정이죠. 통화수합 같은 거 이제까지 끊어진 미일에 대한 통화수합을 다시 네. 재개하고 안전자산이고 강달러니까. 두 번째 미시 산업정책 같은 경우에는 산업 경쟁력이 이게 오히려 기회를 봐야 돼요. 구조조정 빨리 안 하면 이게 골마가지고 나중에 펑 터져가지고 옛날에 일본이 그 강한 제조업의 일본이 92년 복합불황 이후에 20년을 잃어버린 일본이라고 그러죠. 네.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그러죠. The lost 20 years라고 그러는 그런 것이 우리가 이제 올 차례가 지금 왔으니 이거에 대한 대비는 빨리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저희 경제가 해야 될 관료들이 또 정부에서 경제를 담당하는 정책 담당자가 시급히 해야 될 조치입니다. 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재선을 준비할 것 같은데 지금 뭐 결과로 봤을 때는 무난하게 성공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좋은 꿈을 꾸었다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볼 때는요. 하원에서 졌는데 왜 그 사람은 웃으면서 좋은 꿈을 꾸었고 아주 그냥 미소를 짓고 네. 이겼다고 얘기하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이번에 중간 선거에 목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재선에 목표가 있는데 재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어요. 예. 우선 뭐 그냥 평범하게 얘기를 하면 미국은 뭐 전통적으로 대통령이 업적 중에서 크게 잘못한 게 없으면 통상 2번 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요. 경합주들, 플로리다, 오하이오 이런데 이게 이제 경합주인데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선거 제도는 우리하고 달라서 거기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가져가면은 다 가져가죠. 선거인단을 몽땅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경합주 몇 군데서 이겼거든요. 그럼 나중에 여기에 또 선거인단이 숫자가 많아요. 이걸 다 가져갈 수 있는데 이거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그냥 그 표대로 해도 자기는 재선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좋은 꿈을 꾸고 좋은 밤을 보냈다 이렇게 네. 보는데요. 현재 상태로 가면 제가 볼 때는 가능하리다 이렇게 봐요. 트럼프 재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건 저한테 왜 경제학한 사람 하여튼 뭐 그럼 이렇게 여쭤볼까요? 트럼프가 재선을 하는 게 우리 경제에 낫습니까? 아니면 불행입니까? 불행이죠. 불행입니까? 당연히 불행이죠. 보호무역주의 중국 때리는 바람에 우리는 옆에 앉아 있다가 새우등 터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참 이상하네요. 원래 보호무역주의라는 거는 민주당의 어떤 전통적인 경제적 그래서. 기조인데 참 선거라는 게 이게 이런 언제부터 거였어요. 바뀌었냐면요. 네. 지난 대선 때 트럼프가 Great America Again 어게인. 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민주당에서 지기 싫으니까 같이 보호무역주의를 원래 이제
원래 자기네 건데. 자기가 될 건데 자기 그걸 건데. 따라서 하게 되는 이상한 꼴이 지난 대선의 경제정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어느 당이 무슨 뭐 레이버 유니언을 업고 있는 뭐 보호무역주의고 공화당은 저 미국 우선주의면서 강한 미국, 강한 달러 이런 자유무역주의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게 지금 구도입니다. 네. 이걸 좀 정치적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저는 뭐 경제는 잘 모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뭘 보고 있느냐 하면 세계 패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계 패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첨단 제조 2025인가요? 그게 이제 주 목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패권의 문제가 이 우리의 동아시아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패권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점점 다가오니까 패권의 차원에서 접근을 해버리면 아주 쉬운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신냉전이라는 말도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절대로 중국이 다시는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 부상하지 못하도록 아예 싹을 좀 자르겠다 예. 그런 생각이 있다고 봐야죠. 냉정하게 본다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지금 민주화 공화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같이 가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예. 같이 가는 게 미국 정치의 장점인 장점이죠. 것 같아요. 우리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김열수 실장, 광노순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